우주의 팽창 속도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빨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국제천문연맹에서 정한 허블 상수인데요.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1메가파섹 326만 광년의 거리당 우주의 팽창 속도가 초속 73km씩 빨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1메가파섹의 거리에서는 초속 73km, 2메가파섹의 거리에서는 초속 146km의 속도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 커진다면 어떨까요? 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도는 시간당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자동차의 속도가 17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동차가 1초에 17m를 움직인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와 다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IAU에서 정한 허블 상수의 값인 73km/s/메가파섹은 1메가파섹 326만 광년의 거리당 우주의 팽창 속도가 초속 73km씩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는 거리당 속도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와 일반적인 속도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뜻도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주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4200메가파섹, 약 137억 광년의 거리에서의 우주의 팽창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의 속도인 초속 29만 킬로미터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뭔가 이상하죠? 어떤 천체가 4200메가파섹, 즉 약 137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면 이 천체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는 상대성 이론에 뺨을 때리는 일 아닐까요?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질량이 있는 물질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지만, 이 말을 조금 더 근엄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같은 위치와 같은 시간 속에 있는, 즉 같은 시공간 속에 있는 두 물질의 상대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무빙워크를 예로 들어보죠. 무빙워크 밖에서 무빙워크 안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무빙워크 안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무빙워크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같은 위치에 서 있었죠. 속도가 0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빙워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죠. 무빙워크 안에서 무빙워크 안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무빙워크 안에 있는 사람의 속도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도 이와 같습니다. 우주의 팽창이라는 무빙워크를 타고 움직이는 천체의 위치는 변한 적이 없죠. 그저 밖에서 이 천체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7억 광년에 있는 천체의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선다고 해도 이는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체가 가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우주의 팽창이 빛보다 빠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고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공간 자체가 확장되는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둘을 서로 비교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먼 거리의 천체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 천체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천체 자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고 또 빨라도 이상할 게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먼 거리에 있는 천체가 빛의 속도를 넘은 것처럼 보여도 이는 우주의 팽창 속도일 뿐 이 천체의 속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떠한 속도도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소중한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구는 초속 약 30km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돈다면 22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면 왜 우리는 지구의 공전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속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즉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주변의 풍경이 바뀌는 것을 보며 머리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속도를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쏠리게 되고, 이때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가속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느껴지죠. 초속 5m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보다 초속 10m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속도가 더 잘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구는 거의 초속 약 30km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속도를 느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럴듯했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계좌로 지구의 공전 속도만을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운동은 자동차의 운동과 같은 직선 운동과는 다르게 매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구의 가속도는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 작죠. 지구의 공전 속도와 공전 궤도를 이용해 지구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한 지구의 가속도는 0.00006km/s 제곱입니다. 이는 달팽이가 가질 수 있는 가속도보다 2배 정도 작은 가속도죠. 참고로 롤러코스터의 경우 평균적으로 19.6m/s 제곱 정도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력 가속도인 9.8m/s 제곱보다 2배 정도 더 큰 가속도로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공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지구의 가속도가 말도 안 되게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0.465km/s로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지구의 가속도는 0.000005km/s 제곱이 됩니다. 어떤가요? 공전으로 생기는 가속도와 큰 차이가 없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원운동으로 매번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원운동에는 직선 운동과는 다르게 각속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각속도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각이 도는 속력, 즉 회전 속도를 말하는데요. 지구의 경우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까 공전으로 인해 생기는 각속도는 0.000019 라디안/세크가 되고요. 이는 1초에 0.00011도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지구의 자전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각속도는 0.000069 라디안/세크로 이는 1초에 0.004도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역시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작은 값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의 가속도와 각속도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의 변화가 클수록 더 커집니다. 이는 노력한 만큼 멈춰 섰을 때의 좌절감이 더 크다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좌절감이 큰 만큼 열심히 달렸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멈춰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감이 크다는 건 충분히 잘하고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다른 지구보다 6배 정도 중력이 낮은 곳으로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점프를 뛰게 된다면 평소보다 무려 6배나 더 높이 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달리기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달에서 뛸 수 있다면 지구보다 6배 정도 더 빨리 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구에서 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단거리 달리기는 조금 더 느릴 수 있고 장거리 달리기는 지구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죠. 참고로 이 영상은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미국 국기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이 두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상당히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낮은 곳에서는 움직임도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그저 우주복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영상 속의 우주 비행사들이 입었던 우주복은 선외 우주복입니다. EMU는 우주선 밖에 있는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EMU는 팔을 구부리기도 힘들 정도로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두 비행사의 걸음걸이가 어색해지게 된 거죠. 중력과는 상관없이 우주복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달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강해야 합니다. 마찰력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즉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미끄러지려 할 때 미끄러움을 방해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공이 하나 굴러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공은 얼마 가지 않아 멈춰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공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달리는데 이런 마찰력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달리려면 발이 바닥을 대각선으로 밀어야 하는데요. 이때 마찰력이 없다면 발이 미끄러져서 힘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추진력이 생기지 않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마찰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쉽게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킥입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더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마찰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단순한 예로 정지해 있는 물체를 우리가 10N의 힘으로 밀게 되면 마찰력도 10N만큼 생기게 되고요. 20N의 힘으로 물체를 밀어내게 되면 마찰력도 20N으로 강해지게 되죠. 다른 지구보다 중력이 6배 정도 더 약하므로 우리의 몸무게도 6배로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누르는 힘이 약해지므로 마찰력도 6배 정도 더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몸이 6배 정도 더 가벼워져도 발이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에서 전력으로 질주하게 되면 지구에서 달리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린 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달의 중력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한몫하게 되죠. 달리기를 할 때 마찰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몸의 리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을 땐 팔을 펴고 걷지만 뛸 때는 팔을 접고 뛰죠. 사실 이는 에너지 효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저 팔을 접고 뛸 경우 몸의 리듬이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것 외에는 팔을 접는 행위 자체가 달리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죠. 따라서 달의 약한 마찰력과 새로운 환경은 달리기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달리기 속도가 평소보다 조금 더 느려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단거리 달리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요. 만약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달린다고 가정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달의 낮은 중력으로 인해 달에서 뛰게 되면 평소보다 보폭이 더 넓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달리며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지구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더 쉽게 뛸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로 달릴 경우 지구에서 달리는 것보다 더 불편하긴 하겠지만 더 오래, 더 편하게 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우주에서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저 우주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달에서 달리게 되면 마찰력이 6배 정도 줄어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 느린 속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장거리의 경우 달에서는 더 오래, 더 쉽게 뛸 수 있으므로 불편하긴 해도 지구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라톤을 연습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멈춰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뛰어보는데 끝까지 안 쉬고 가고 싶다는 건 조금 도둑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는 우리로부터 7,500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킴먼 외소 은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하에서 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사실 별이 사라지는 일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수명을 다한 별들이 사라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킴먼 외소은하에서 발견된 별이 사라지는 건 치킨에 양념이 묻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은하에서 발견된 항성이 LBB였기 때문이죠. LBB, 밝은 청색 병광성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별은 초신성을 일으키기 전의 단계에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밝고 변덕스러우며 무겁다는 점과 함께 지금까지 거의 발견된 적이 없다는 유니크함까지 가지고 있죠. 또 초신성이 일어나기 전의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별의 죽음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발견과 동시에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 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킴먼 은하에서 발견된 LBB는 최대 밝기가 태양의 250만 배 정도였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LBB 중에서도 가장 밝은 편에 속합니다. 7,500만 광년이라는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발견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멀리 있어도 굉장히 밝고 독특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이 별을 직접 보지 못해도 빛만으로 이 별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킴먼 은하에 있던 이 LBB가 사라진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이 별이 사라지면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데요. 별이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량이 가벼운 항성들은 행성상 성운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이보다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을 일으켜 자신의 흔적을 끈적하게 남겨놓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킴먼 외소은하에서 발견된 별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몇 가지 추측이 있을 뿐이죠. 먼저 우리가 이 별의 초신성을 놓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너무 낮은 추측이죠. LBB는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킴먼 은하에서 발견된 LBB의 경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관측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의 초신성을 보지 못했다는 건 가능성이 낮은 일이죠. 두 번째 추측은 이 별이 은하에 존재하는 먼지에 가려지는 동시에 밝기가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다는 추측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 추측은 이 별이 초신성을 일으키지 않고 블랙홀로 진화했을 것이라는 가설인데 이 가설은 지금까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량이 무거운 별이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로 변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발산되고 이로 인해 초신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항성의 중심으로 물질들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현상이 초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신성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블랙홀과 초신성은 문강태와 고문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론적으로 손나 거대한 항성은 초신성 없이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항성이 블랙홀로 붕괴하는 과정에서 중력이 충분하다면 이 중력이 초신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킴먼 외소은하에서 발견된 LBB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별에 속하죠. 충분히 초신성을 막을 만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초신성 없이 블랙홀로 붕괴하는 일은 가능성이 낮지만 또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왜 이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초신성을 거치지 않고 블랙홀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대부분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 거대한 블랙홀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홀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거대한 질량을 가지게 되는지 아니면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질이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마다 초신성이 일어난다면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신성으로 질량을 잃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펀치라인이죠. 하나의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질이 초신성 없이 깨끗하게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다면 그런 사례가 실제로 관측된다면 초거대 블랙홀에 대한 하나의 의문점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 없이 블랙홀로 붕괴했다는 가설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될까요?
확실히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ESO는 2025년에 ELT를 이용해 킴먼 외소 은하를 관측할 예정이므로 이 이후에 비밀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킴먼 외소 은하에서 관측된 별의 실종은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이 별이 실종된 이유가 초신성 없이 블랙홀로 변한 것이라면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의 실종 이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태보자면 현재 킴먼 외소 은하의 LBB가 초신성 없이 블랙홀로 붕괴할 확률은 20에서 3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킴먼 외소 은하에서 있었던 별의 실종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이 실종을 자세하게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장점들을 스스로가 크게 봐줄 때 그 장점들이 진짜 의미를 가지진 않을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은맨. 이 사진은 2020년 7월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토성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조금 잡아보자면 토성의 고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런데 이런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토성에 내리는 비, 링레인 때문이죠. 토성의 고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이였습니다. 1610년 갈릴레이는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토성의 고리를 보며 토성에 귀가 달려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그린 토성의 고리 그림에는 진짜 귀가 달려 있습니다. 제 목소리 귀엽죠? 이 이후 1650년 하위원스는 더 좋은 성능의 망원경으로 토성을 관측했고 갈릴레이가 말한 토성의 귀가 사실은 고리였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1675년 이보다 더 좋은 망원경을 사용한 카시니는 토성의 고리가 서로 떨어져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이 틈을 카시니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토성을 탐사했던 카시니 하위원수호는 토성의 고리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토성의 고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토성의 고리가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죠. 다만 행성이 만들어질 때 토성의 주변에 있었던 먼지와 가스가 토성에 흡수되지 않고 주변에 남아 토성의 고리가 되었거나 토성에 근접한 소행성이 로슈 한계를 넘어가 깨지면서 소행성의 먼지가 토성의 중력에 붙잡혀 고리를 이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로슈 한계는 단순하게 위성이 모행성의 중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데요. 어떤 천체든 행성에 다가가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모행성 방향인 안쪽이 반대 방향인 바깥쪽보다 더 큰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력의 차이로 인해 천체가 쭉 늘어나게 되죠. 이 힘을 기조력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천체가 행성에 더 다가가게 되면 기조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쭉 늘어나다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죠. 이 한계를 로슈 한계라고 합니다. 이 로슈 한계로 인해 부서진 소행성의 잔해가 토성의 고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토성의 고리가 목성이나 천왕성, 해왕성에 있는 고리보다 더 진하고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다른 행성들의 고리에 비해 비교적 신상에 가깝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상 고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 나사의 제임스 오도뉴와 그의 연구팀은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물질들이 이상한 경로로 토성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경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경로를 보시면 토성의 물질들이 토성의 적도 방향이 아닌 토성의 극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이상한 부분입니다. 만약 토성의 고리가 토성의 중력에 이끌려 표면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치킨에 소금이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물질들은 토성의 적도 부근을 향해야 하죠. 그런데 이 경로가 토성의 극점 부근에 몰려 있다는 건 고리를 이루는 물질들이 토성의 중력이 아닌 자기장에 이끌리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현상을 사턴스 링 레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이 고리들이 토성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물질의 99.9%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고리를 이루는 얼음들이 충돌하거나 태양으로부터 온 자외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기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화된 물이 플라즈마 구름을 만나 전하를 얻게 되고 중력에 이끌려 토성의 자기장이 있는 곳까지 다가가 자기력선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기화된 물들이 토성의 자기장을 따라 토성의 표면으로 마치 비처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성의 표면에는 이 링레인 현상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의 양은 토성의 공전으로 인해 고리에 쏟아지는 태양빛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같은 양이 내리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초당 9,980kg의 물질들이 표면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는 약 4분마다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인데요. 이를 통해 약 1에서 3억 년 후에 토성의 고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토성에 내리는 링레인은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물질들이 기화하면서 전하를 얻게 돼 자기장에 이끌려 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이고요. 이로 인해 토성에는 평균적으로 초당 9,980kg의 비가 내리게 되므로 앞으로 1에서 3억 년 후에 토성의 고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보지 못하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엔 고리가 없는 민자 토성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가 사라지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토성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토성 그 자체에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들일 겁니다. 패완얼, 패완 모밀.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물에 열을 가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물에 전달되어 물의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도가 100도에 달하게 되면 천천히 물이 끓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에 열을 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될까요? 만약 아니라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간 물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1기압에서 물은 100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가한 열 에너지가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고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에 열을 가해 끓이게 될 경우 물은 100도를 넘기지 못하고 기체로 변해 모두 날아가 텅 빈 냄비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온도의 한계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끓고 있는 물에 열을 더 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데 열 에너지가 모두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법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모든 구멍이 꽉 막힌 냄비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수증기가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열을 가해 보는 거죠. 그럼 바로 불을 땡겨 볼까요? 밀폐된 냄비 안의 수증기에 계속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게 된 수증기가 냄비 안의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압력은 다시 수증기 입자들을 붙잡아 수증기를 물로 변하게 만들죠. 높아진 압력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걸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고 물의 온도, 즉 끓는 점도 덩달아 어깨춤을 추며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기압에서는 물이 100도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지만 2기압에서는 12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3기압에서는 134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폐된 냄비 안에서는 물의 온도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압력이 218기압에 도달하게 되면 물은 374도의 온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점입니다. 이 압력과 온도를 임계 압력, 임계 온도라고 부르죠. 여기서 우리가 물에 열을 더 가해 이 물이 이 한계를 넘게 되면 더 이상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지 않게 됩니다. 기체와 액체 상태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를 초임계 유체라고 부르는데요. 초임계 유체가 된 물의 밀도는 액체에 가깝지만 점성도는 낮아서 기체에 가까운 아주 이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라고는 할 수 없죠. 초임계 유체가 된 물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윤계 유체가 된 물을 계속해서 가열해 수천도에 도달하게 되면 물 원자들은 더 이상 서로를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되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 내부에 있는 분자들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서로 부딪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부르죠.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이온화, 즉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의 물 내부에서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들이 자유롭게 물 내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물의 온도를 약 200억 켈빈까지 올리게 되면 물 내부 입자들의 속도가 더 빨라져 더 격렬하게 서로 부딪히게 되고요. 이로 인해 이번에는 원자핵이 분리되기 시작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따로따로 물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죠. 다시 물을 가열해 물의 온도가 2조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리되어 업커크와 다운커크 그리고 이 셋을 묶어주고 있던 글루온이 물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진동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물의 온도가 2000조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 독특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온도에서는 입자들의 질량이 전환돼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모든 물질이 빛의 속도를 가지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온도의 끝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보다 더 높은 온도로 물을 또 가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입자가 생성될 수도 있고 새로운 우주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온도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따져보자면 온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무한히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는 그저 이론적인 접근일 뿐 실제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온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에는 유한한 양의 에너지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갇혀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도 우주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너머에서 오는 빛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와 이 너머의 우주는 서로 소통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주의 밀도를 이용해 계산한 질량인 10의 53제곱킬로그램에 우리가 예상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율을 더해 계산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총 2.67의 10의 71제곱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로 물 1kg을 가열한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최대 온도는 6.38의 10의 67제곱켈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일 뿐이고요. 여기서 블랙홀을 고려하게 되면 또다시 온도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블랙홀은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해 중력 붕괴를 일으킬 때 만들어지는 천체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 1kg에 열을 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보면 이 안에 모일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는 4.54의 10의 35제곱줄이 되고요. 이 에너지가 모두 깨끗하게 온도로 바뀌게 되면 최대 1.36의 10의 32제곱켈빈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온도의 최대 한계는 1.36의 10의 32제곱켈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일반적인 상황 1기압에서 물은 100도 이상으로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물을 100도까지 가열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모두 물이 기체로 변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100도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밀폐된 냄비로 수증기를 잡아 냄비 내부의 압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온도에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주에는 유한한 양의 에너지만이 존재하고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블랙홀이 만들어지므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온도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물 1kg을 기준으로 1.36의 10의 32제곱 켈빈까지라고 조심스럽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생명 유지를 위해 평소에 평균적으로 1500kcal를 소모합니다. 이는 1기압에서 물을 끓이고도 남을 정도의 에너지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라면 하나를 뚝딱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S4714라고 불리는 항성으로 최대 속도가 무려 광속의 8%, 초속 24,000km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이는 32초 만에 달토끼의 뺨을 때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죠. 그렇다면 이 별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S4714는 S2와 S6를 제친 가장 빠른 별입니다. S2의 경우 최대 약 초속 7,600km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S6는 약 초속 21,100km의 최대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공통점이 보이죠? 바로 S입니다. 여기서 S는 손나 빠르다의 S가 아니고 궁수자리 A별의 S인데요. S4714와 S2, S6이 모두 결국 다 같은 동네 별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이 별들이 다 같이 찍혀 있는 사진인데요. 가운데 X가 바로 궁수자리 A별이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각각 S2, S6이 S4714죠. 참고로 궁수자리 A별은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로 태양의 410만에서 430만 배에 이르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치킨의 양념이죠. S4714를 비롯한 S2와 S6가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이 별들이 블랙홀을 아주 가깝게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인 면적의 법칙에 따라 행성의 공전 속도는 모항성과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데요. 면적의 법칙은 행성이 모항성을 공전할 때 행성과 모항성을 잇는 직선이 단위 시간당 훑고 지나가는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행성이 태양을 공전함에 따라 태양과 행성을 이은 이 직선이 만드는 부채꼴의 면적의 넓이 증가, 즉 면적 속도가 같은 시간 동안에는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각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항성에 가까울 땐 회전 반경이 짧아지는 대신 호의 길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져 공전 속도가 빨라져야 하고요. 반대로 모항성과 멀어질 땐 회전 반경이 길어지면서 호가 짧아져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행성이 모항성과 가까워져 행성이 받는 중력의 크기가 커지면 빨라지고 반대로 모항성과 멀어지면 중력의 크기가 작아져 느려진다고도 말할 수 있죠. 중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를 당기는 힘으로 중력에 의해 움직이는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가정해 보면 이 스마트폰은 9.8m/s 제곱 1초에 9m/s씩 가속을 시작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심장도 이때 이 제비꽃 같은 스마트폰과 함께 아찔한 진자 운동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력은 물체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모항성에 다가가게 되면 중력 가속도가 커지게 되므로 스마트폰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반대로 모항성에서 멀어질수록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므로 행성의 공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S4714, S2, S6의 속도도 이런 식으로 빨라지게 된 거죠. 이 삼형제가 공전하고 있는 블랙홀은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다른 항성들보다 더 큰 중력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블랙홀에 가까운 순서에 따라 S4714가 가장 빠르고 S6이 S2 순으로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S4714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는 항성도 발견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는 별도 있을 겁니다. S4714의 경우 이 별 하나만 발견된 게 아니라 S4711부터 S4715까지 같이 발견되었죠. 이처럼 궁수자리 A별 주변에는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많은 별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S4714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는 별이 있을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S4714는 최대 속도가 초속 24,000km,
광속의 8%에 달하는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서 가장 빠른 별인데요. 이 별이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별 블랙홀을 다른 별들보다 가깝게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S2는 S62에게, S62는 S4714에게 빠른 별의 자리를 빼앗긴 것처럼 우주에는 영원한 1등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영원한 꼴찌도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맨 뒤에 있다고 느껴져도 너무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은 현재 약 40에서 46억 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벌써부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는 약간 만원 지하철에서 느낄 수 있는 히터 같은 느낌으로 이미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은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은하의 중심에 있는 이 볼록한 부분은 은하 팽대부라고 불리고요. 이 길쭉한 부분은 은하 원반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헤일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헤일로가 완전히 가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은하에 가까운 헤일로 곳곳에는 아주 오래된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하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별들은 헤일로 곳곳에 서로 모여 구상성단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은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이미 헤일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 와서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니콜라스 레너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밝힌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는 퀘이사를 통해 발견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 표시한 부분이 이 퀘이사들의 위치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 켜져 있는 등대를 보는 것처럼 헤일로에 흡수되어 희미해진 퀘이사의 빛을 통해 헤일로를 관측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헤일로에는 새로운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43개의 퀘이사를 확인한 결과 이 헤일로의 범위가 약 130만 광년, 이보다 넓은 부분은 최대 200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예상치였던 약 40만 광년보다 약 3배 정도 더 거대한 크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이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의 거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가 서로 충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의 경우 조금은 조심스러운 해석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은하의 헤일로가 얼마나 펼쳐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헤일로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헤일로에 흡수되는 빛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개 밖에서 안개 속을 바라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우리 은하의 헤일로라는 이 안개 속에 있다면 이 안개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돌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비슷한 크기의 헤일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두 은하의 헤일로가 충돌하고 있다고도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한 부분이 예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가 밤하늘을 덮고 있던 부분인데요. 이는 북두 칠성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한 부분이 현재 이 헤일로가 밤하늘을 덮고 있는 부분으로 이는 이전보다 약 3배 정도 더 넓은 면적을 덮고 있죠. 밤하늘의 대부분을 이 헤일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과 가까운 약 50만 광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헤일로에서 중원소,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무거운 원소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초신성이 헤일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 은하를 덮고 있는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되던 헤일로가 사실은 은하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번에 발견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는 이전보다 약 3배 정도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은하의 헤일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은하의 헤일로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가 비슷한 크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은하의 충돌은 약 40에서 46억 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우리의 해석이 맞다면 헤일로를 통해 벌써 두 은하의 충돌이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항상 고마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방금 우리가 들은 소리는 당연히 블랙홀 충돌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고요. 2019년 5월 라이고에서 관측된 중력파를 직접 소리로 바꾼 후에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늘린 것 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살짝 가슴에 찬물을 좀 묻히고 원본으로 들어보죠. 장난 아니죠? 그렇다면 조금 뜬금없지만 이 두 블랙홀의 충돌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GW190521이라고 불리는 이 중력파는 각각 태양의 질량의 약 85배, 66배 정도 되는 블랙홀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중력파는 단순하게 시공간의 파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공간은 거대한 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부러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구부러져 있죠. 그럼 여기에 공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공이 천을 누르자 천이 공을 따라 구부러지며 구덩이가 만들어졌죠. 바로 이 모습이 중력의 모습입니다. 시공간의 휘어짐이 바로 중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공간의 휘어짐은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중력의 전부는 아니죠.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면 이 휘어짐으로 인해 시공간에 파동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파동이 중력파죠. 예를 들어 시공간을 다시 물의 표면이라고 가정하고 이 물 위에 공이 하나 띄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공에 힘을 가하게 되면 공은 물을 누르게 되는데 이는 질량이 무거워졌다, 즉 중력의 크기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이제 손을 떼볼까요? 어떤가요? 공을 중심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중력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파는 갑작스러운 질량 변화, 어떤 거대한 천체의 충돌이나 폭발 등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 관측된 중력파도 두 블랙홀의 충돌로 인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질량을 가졌던 블랙홀이 서로 합쳐져 중간 질량 블랙홀로 진화하면서 시공간의 표면을 아주 짧게 탁 치고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들었던 이 소리가 짧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약 0.1초 동안 관측된 중력파였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중력파는 그저 두 블랙홀의 충돌이 신기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두 블랙홀의 충돌이 있었던 곳은 지구로부터 약 7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중력파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온 중력파이기도 하고요. 두 블랙홀의 충돌로 인해 태양 질량의 150배에 달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는 지금까지 관측된 적이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블랙홀은 질량에 따라 나뉘기도 하는데요. 보통 거대한 항성이 블랙홀로 진화하게 되면 태양 질량의 100배 이하의 질량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블랙홀들을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거대한 질량을 가지는 태양의 질량의 수천 배에서 수십만 배에 이르는 블랙홀들은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리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Say something. 항성 질량 블랙홀과 중간 질량 블랙홀 사이에 존재하는 태양 질량의 100배에서 1000배의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들은 정말 희귀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발견된 적이 없죠. 특히나 태양의 질량의 60에서 150배의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들의 경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설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의 블랙홀들은 이론상 혼자서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보통 태양의 질량의 60에서 150배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려면 130에서 250 태양 질량의 항성이 초진성을 일으켜 블랙홀로 붕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있는 항성이 초진성을 일으키게 되면 중심 핵에서 반입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심핵의 압력이 낮아져 초진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요. 이를 쌍불안정성 초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쌍불안정성 초신성에 의해 블랙홀로 붕괴해야 할 중심핵이 흩어지게 되죠. 단순하게 이 구간에 있는 항성들은 스스로 블랙홀로 붕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60에서 150 태양 질량의 블랙홀들은 작은 블랙홀들이 서로 합쳐져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가설만이 존재했죠.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이번에 발견된 중력파는 두 항성 질량의 블랙홀의 병합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마의 구간인 150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중력파라는 거죠. 지금까지 가설로만 존재하던 부분이 실제로 관측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GW1905-521 중력파가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연히 발견된 중력파 GW1905-21로 인해 가설로만 존재하던 애매한 중간 질량 블랙홀 형성의 비밀이 풀렸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찾던 무언가도 우연히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천천히 이 우주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녹은 철과 산소가 만나 생기는 붉은색의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철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물이 묻어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철 표면에 녹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리슨 하다 보니 정말 이상하죠? 녹이 산소와 철이 만나 생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대기가 거의 없는 달에 녹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이는 달이 외계인의 인공 구조물이라는 뜻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달에 있는 녹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녹과는 또 아주 쬐끔 다르죠. 지금 보시는 돌은 적철석이라고 불리는 암석입니다. 산화철을 가지고 있는 붉은색의 돌이죠. 바로 이 돌이 달의 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은 화성에서도 발견되는데요. 화성의 표면이 붉은색을 띠는 것도 이 산화철 먼지가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달이 녹슬고 있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죠.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세기말 느낌이 아니라 화성의 표면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 산화된 철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달에 있는 산화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달의 산화철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M3가 촬영한 이 사진에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달의 산화철이 있는 구역입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파란색 부분은 달에 있는 적은 양의 물과 하이드록실의 스펙트럼이죠. 참고로 하이드록실은 철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잃게 되면 산소가 이 전자를 얻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바로 이 철과 하이드록실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물질이 수산화철이고요. 수산화철이 산소와 만나 침전된 게 붉은 녹, 즉 산화철입니다. 어쨌든 이 하이드록실과 물을 통해 달에 산화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를 처음 발견한 슈아이 리와 그의 연구팀도 이 스펙트럼을 통해 달에 산화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 달에서 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기다리고 있는 가설만이 존재하고 있죠. 슈아이 리와 그의 연구팀의 가설에 따르자면 지구의 자기장이 달의 산화철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구의 자기장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죠. 달의 대기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태양풍을 타고 온 수소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소가 전자를 잃은 철과 산소의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철이 전자를 잃는 순간 수소가 이를 채워주면서 철에 녹이 생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평소 달의 표면에는 태양풍이 들이닥치지만 달이 지구의 뒤로 오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구의 자기장 꼬리를 타고 지구의 산소가 달에 도착할 수 있게 되죠. 이로 인해 달의 표면에 수소가 도착할 수 없게 되면서 철이 산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지구에서 온 산소가 달의 철을 산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3가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지구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은 곳에 산화철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진에 보이지는 않지만 달 곳곳에서 산화철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도 M3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파란 점들은 달에 있는 얼음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얼음들이 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산화철을 설명해 줄 수 있죠.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는 않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찍어놓은 발자국이 아직도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작은 먼지 입자들은 달의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이 얼음에 부딪혀 얼음에서 물 분자를 떼어내 철과 물 분자가 만날 수 있게 해주죠. 또 이렇게 부딪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로 전달되며 철과 물 분자의 반응 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손을 비볐을 때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달에 있는 얼음과 먼지로 인해 달 곳곳에 산화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달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몇몇 소행성에서도 산화철이 발견되는데 이 산화철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태양풍으로부터 온 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철이 녹슬기에는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동시에 달의 먼지들이 얼음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철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달에도 충분히 산화철, 즉 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녹슬고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주에는 달이 녹슬고 있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여러분을 움츠러들게 해도 지구의 자기장처럼 여러분만큼은 자신을 지켜주고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색은 바로 루피의 패왕색입니다. 이 패왕색은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절할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빛의 파장을 감지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파장대의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약 380에서 750나노미터의 파장대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도 모두 이 파장대 안에 존재합니다.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보라색으로, 파장이 가장 긴 빛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이 파장을 감지하는 3개의 스위치,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스위치는 각각 붉은색과 녹색, 파란색을 감지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파란색의 바다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3개의 스위치 중 파란색을 감지하는 스위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신호를 받은 뇌가 우리에게 파란색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색을 본다는 건 눈에 있는 이 3개의 스위치를 이용해 빛의 파장을 감지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볼 수 없는 색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녹색과 빨간색이 섞인 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이죠.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하죠. 녹색과 빨간색이 섞이면 갈색이 보이고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녹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색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물감을 이용해 두 색을 섞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색을 보는 건 물감을 섞는 것과는 다르죠. 물감을 섞는다는 건 색에 색을 더해 색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 녹색을 만들게 되면 이 녹색은 노란색과 파란색보다 더 어두운 명도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눈이 색을 보는 건 빛의 밝기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청록색, 즉 파란빛과 녹색빛을 동시에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물감과는 달리 빛이 섞여 만들어진 청록색은 파란색보다 더 밝은 색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 우리 눈에 있는 파란색 스위치와 녹색 스위치가 서로 반응해 이 색이 청록색이라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받은 뇌는 우리에게 청록색을 보여주게 되죠.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청록색을 볼 땐 파란색과 녹색 스위치가 서로 잘 반응해 작동하지만 붉은색과 녹색, 노란색과 파란색은 서로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즉 이 두 색을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붉은색이 보인다면 녹색을 볼 수 없고 녹색을 보고 있는 동시에 붉은색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청록색, 파란색과 녹색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면 청록색이 보이지만 붉은색과 녹색이 동시에 들어와 녹북색이 보인다든지 노란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들어와 노파색이 보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을 모두 볼 수 있는 색은 우리의 색상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노란색은 붉은색 빛과 초록색 빛이 섞여 있는 색이지만 우리가 노란색을 보고 있다는 건 노란색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거지 붉은색과 녹색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노란색에 녹색과 붉은색이 들어있다는 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청록색은 파란색과 녹색이 들어있다는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색과 녹색,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색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죠. 새의 눈에는 우리보다 한개 많은 4개의 색깔 스위치가 존재하는데요. 이로 인해 새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에는 새들이 모두 똑같은 무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새들끼리는 각자 개성이 넘치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새들은 가시광선과 함께 자외선의 영역까지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색과 녹색,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눈에는 붉은색과 녹색, 파란색을 감지하는 스위치가 존재하며 이 스위치들이 올라가 신호를 보내면 뇌는 이를 분석해 우리에게 색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스위치가 올라가면 파란색이, 녹색 스위치가 올라가면 녹색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스위치가 동시에 올라가지 않는 색이 있습니다. 바로 녹색과 붉은색, 노란색과 파란색인데요. 이 색들은 서로의 스위치를 끄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녹색이 보이는 동시에 붉은색이 보일 수 없고요. 노란색이 보이는 동시에 파란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녹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청록색은 볼 수 있지만 녹색과 붉은색, 노란색과 파란색은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색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색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이 두 색이 인간에게만큼은 금지된 색깔이라는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녹색과 붉은색,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우리의 색상 체계에서 존재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과거의 모습입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는 여행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일광년의 거리에 있는 항성을 지구에서 보고 있다면 빛이 이 항성의 사진을 가지고 오는데 1년이 걸리게 되므로 일광년의 거리에서 빛이 가져온 사진은 1년 전 항성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에 존재하는 별들은 모두 과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별 중에서 이미 죽어 있는 별도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밤하늘에는 이미 죽어있는 별도 존재하겠지만 이런 별이 존재할 확률은 0.01%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죽어있는 별이 있다고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별이 살아있고 어떤 별이 죽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죠. 왜냐면 정보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빛이 먼 거리에 있는 천체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항성이 어떤 항성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따라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는 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를 절대 넘을 수 없죠. 따라서 빛이 정보를 가져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우리는 이 별이 가지고 있던 1년 전의 정보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밤하늘에 죽어있는 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별이 죽기 전, 즉 과거의 모습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별이 죽어있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별의 수명을 통해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맹독 버섯 스프를 먹었을 때? 모두 아닙니다. 별은 질량을 잃고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질량이 가벼운 별들은 행성상 성운으로, 질량이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을 일으키며 자신의 죽음을 알리게 되죠. 단순하게 핵융합 반응이 끝나는 순간이 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죠. 우주에서 질량이 가장 작은 적색 외성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낮은 편인데요. 이로 인해 적색 외성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덩달아 적색 외성의 수명도 길어지게 되죠. 보통 적색 외성의 수명은 최소 780억에서 17조 년까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질량이 무거운 거성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중심부의 온도가 높은 별이죠. 그래서 거성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질량이 가벼운 별과 비교해 더 밝은 빛을 내는 동시에 굉장히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질량만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1000만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이미 죽어있는 별의 후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질량이 무거워 밝은 빛을 내는 수명이 짧은 별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별들을 발견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은하의 90% 이상이 적색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0.01% 미만의 별들만이 수명이 짧은 거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보를 못 찾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이미 죽어있는 별의 후보로 약 3개의 별이 거론되는데요. 우주 대스타 베텔게우스와 에타 카리나, IK 페가시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별들은 수년 내에 초신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큰 밤하늘의 유령들이죠. 그렇다면 이 유령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베텔게우스의 경우 9월을 기준으로 북동쪽 하늘에서 오리온 자리를 찾으신 다음 오리온의 겨드랑이를 보시면 베텔게우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에타 카리나의 경우 용골 자리에서 찾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용골 자리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별자리입니다. 참고로 에타 카리나는 쌍성으로 에타 카리나 A, B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에타 카리나 A가 바로 유령 후보입니다. IK 페가시는 찾기가 조금 까다로운 별인데요. 9월을 기준으로 남쪽 밤하늘에서 페가수스 자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을 위로 꺾어야 합니다. 누워서 보는 게 더 편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페가수스 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다시 페가수스 자리의 코 부분에서 애니프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애니프를 기준으로 30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찾을 수 있는 별이 바로 IK 페가시입니다. IK 페가시도 에타 카리나와 마찬가지로 쌍성으로 이루어진 별로 이 두 별 중 IK 페가시 A가 바로 유령 후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은 과거의 모습이므로 이 별들 중에서는 당연히 죽어있는 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별들이 존재할 확률은 0.01% 밖에 되지 않고 정보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별이 죽어있는 상태인지 알 수 없죠. 따라서 밤하늘엔 이미 죽어있는 별의 유령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별이 이미 죽어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밤하늘에 있는 별의 현재 상태를 알고 싶다면 이 별에 직접 다가가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하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별만큼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직접 다가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빛에 속아 쉽게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골든 레코드는 보이저 1 이후에 실려있는 LP판으로 외계 문명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태양계의 행성들,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노래 등이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떤 외계 문명이 이 LP를 발견해 재생할 수 있다면 인류가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골든 레코드 안에 인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면 왜 굳이 뒷면에 또 이런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 넣은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그림들은 골든 레코드의 사용 방법과 태양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골든 레코드를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그림인데요. 골든 레코드와 같은 LP판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턴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LP를 올려놓으면 토나미 회전에 LP판을 돌려주고 이때 헤드셋이라고 하는 바늘이 LP를 긁어 소리를 내게 해주는 기계죠. 바로 이 그림이 이 기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 즉 바늘이 LP판을 찔러야 하는 높이를 그려 골든 레코드를 이런 식으로 재생하면 된다는 걸 설명해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점들은 이진수를 나타내는데요. 세로선이 1, 가로선이 0입니다. 그래서 원 바깥에 있는 숫자를 먼저 십진법으로 바꿔보면 약 51억 정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고요. 아래에 있는 이진법 숫자의 경우 약 4조 5천억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60초 후에 이 이상한 숫자를 풀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풀어야 합니다. 이 두 원은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데요. 가운데 있는 점은 수소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고요. 바깥에 있는 점은 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그림이죠. 여기에 뜬금없이 수소 원자가 그려진 이유는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계 문명이든 기술이 발달했다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이 점 위에 있는 직선은 양성자와 전자의 회전 방향을 나타냅니다. 단순하게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전자와 양성자는 회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스핀 방향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처럼 그저 성질일 뿐이고요. 진짜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와는 다르게 스핀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이진수의 비밀을 풀 수 있죠. 수소 원자가 한 바퀴를 스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70에 10의 마이너스 9초로 앞에서 봤던 숫자에 수소의 스핀 시간을 대입해주면 원을 감싸고 있던 이 숫자는 3.6초가 되고요. 아래 있던 이 숫자는 3230초가 됩니다. 이를 통해 LP가 한 바퀴를 도는데 3.6초가 걸리고 LP를 모두 재생하는데 3230초, 약 54분 정도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방탈출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LP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LP판의 재생 속도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LP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재생한다면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목소리가 되고요. 다시 재생 속도를 느리게 바꾸면 마치 죄를 지을 것 같은 목소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주변에 새겨진 3.6초는 LP의 재생 속도를 한 바퀴당 3.6초로 맞추라는 뜻이죠. 하지만 수소가 가지는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수소를 자세히 보면 어떤 건 직선의 방향이 같고 어떤 건 직선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위로 솟은 직선은 스핀 다운 상태를, 아래로 향하고 있는 선은 스핀 업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두 직선의 방향이 같은 수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회전 방향이 같다는 뜻이고요. 직선의 방향이 서로 다른 수소 원자는 반대로 양성자와 전자의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회전하는 방향이 다른 수소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수소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소 원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빛을 중성 수소전이라고 하고요. 이 빛의 파장은 21cm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라고 하죠. 어쨌든 이를 통해 지구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이 LP판을 봤다면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빛의 파장을 이용해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를 풀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중성 수소전을 21로 나눠주면 1cm, 반대로 21cm는 21에 10의 8제곱 옹스트롬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참고로 1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즉 0.1 나노미터를 나타내는 단위로 원자처럼 작은 물질들의 길이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1옹스트롬이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라면 왜 이 사진에는 1옹스트롬을 10의 마이너스 8제곱미터라고 적은 걸까요?
이 부분은 처음 옹스트롱을 정의할 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처음 1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미터였지만 지금은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로 쓰고 있죠. 이 부분은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1m은 수소 원자의 무게를 뜻하고요. 1t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전자가 빛을 방출해 다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를 이용해 인간이 사용하는 무게와 시간의 단위를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단위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4달러를 모르는 외계인에게 4달러 드립을 날리면 이 외계인은 4달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왜 4달러가 재밌는 건지 설명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 단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이 이상한 파장과 네모난 그림은 골든 레코드에 저장된 영상과 이미지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인데요. 골든 레코드에 저장된 이미지와 영상들은 모두 오디오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려면 이 오디오 신호를 이미지의 형태로 바꿔줘야 하죠. 그럼 다시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각각 파장이 1, 2, 3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아래 이진수는 0.0083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조각의 길이가 0.0083초임을 나타내고요. 아래 네모난 그림을 보면 512라는 숫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이미지 조각이 512개가 모였을 때 이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4.24초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오디오 파장이 한 장의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 조각의 길이를 굳이 정해준 이유는 또 재생 속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파장을 빨리 틀어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짧게 찌그러져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이 오디오 파장을 느리게 틀게 되면 이미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번 더 이미지의 재생 속도를 넣어둔 거죠. 그리고 아래 가운데 원이 있는 사각형은 골든 레코드에 첫 번째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이는 외계 문명이 이 오디오 파장을 제대로 해석했을 때 이미지고요. 단순하게 잘 해석했으면 이게 보일 거야 라는 동시에 혹시 이미지가 잘 안 보인다면 이걸 보고 다시 해봐 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너무 스윗하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놀랍게도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각각의 선들은 모두 펄서를 나타내는데요. 펄서는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별이 초신성 이후 남기는 핵, 즉 중성자 별입니다. 지름이 20에서 25km 밖에 되지 않지만 질량은 태양의 2배가 될 정도로 밀도가 아주 높은 별이죠. 또 펄서는 굉장히 빠른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게 되고 양극점으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펄서의 자전으로 인해 방출된 전자기파가 우리 눈앞에서 돌게 되면 마치 펄서가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 모습이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맥동 전파원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펄서의 맥박수, 회전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서의 맥박수를 알고 있다면 그 펄서가 어떤 펄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이는 14개의 선은 펄서와 태양을 연결해주는 선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펄서는 짧게, 먼 거리에 있는 펄서는 길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선 끝에 보이는 이진수는 펄서의 회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중 첫 번째를 읽어보자면 이 펄서는 1초에 0.8바퀴를 돌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펄서의 회전 속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펄서의 대략적인 위치를 모른다면 지도에 표시된 펄서를 찾기 어렵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번째 선이 필요합니다. 지도에서 가장 긴 줄인 15번째 선은 태양과 우리 은하 중심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이 선 끝에 표시된 부분이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펄서선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표시를 찾을 수 있죠. 이 선이 짧을수록 은하의 중심에 가까운 펄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모두 이용하면 태양계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골든 레코드의 뒷면에 있는 이 이상한 그림들은 사용법과 지도를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골든 레코드를 재생하는 방법을,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 LP 안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는 방법을,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태양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이며 마지막으로 수소 원자 그림은 이 사용 설명서와 지도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골든 레코드에 이 이상한 그림이 없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보를 볼 수 없게 되므로 이 그림들이 골든 레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물론 이 골든 레코드가 외계 문명을 만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 레코드가 가지는 의미는 이것만이 아니죠. 어쩌면 이 골든 레코드가 우리의 마지막 흔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골든 레코드의 흔적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남기는 흔적 자체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흔적들 자체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남긴 흔적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골든 레코드처럼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많은 흔적을 남기길 바래요. 윤맨. 우리는 늘 시간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는 없죠. 시간은 그저 우리가 만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정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방식은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 현재와 비교해보면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드럼통이 하나 굴러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드럼통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위치의 드럼통은 과거, 나중 위치의 드럼통은 현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멈춰있는 드럼통을 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영상을 멈췄기 때문이죠. 멈춰있는 드럼통을 볼 때 시간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드럼통의 위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럼통에 녹이 점점 슬어가고 있는 게 보였다면, 즉 상태가 변하는 게 보였다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겠죠. 이렇듯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방식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시간 그 자체를 측정하거나 느낄 수 없죠. 가만히 앉아서 시계를 보는 것과 가만히 멍 때리며 시간을 세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의 변화, 1에서 2로 넘어갈 때 생기는 의식의 변화만이 시간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죠. 시간은 거리나 무게처럼 그 자체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기 고립된 공간에 단 하나의 입자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곳에서는 시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위치 변화도 상태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간은 변화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정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재는 뭘까요? 그러니까 변화만이 시간의 존재를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현재가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은 상대성 이론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은 우주 어디서든 흐르고 있지만 모두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 있거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이며 이 시공간은 언제든 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 자체가 시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면, 즉 우리가 사는 곳이 4차원의 시공간이라면 시간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친구와 햄버거 가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다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햄버거 가게의 3차원 좌표와 시간 좌표가 필요합니다. 햄버거 가게 앞이라는 3차원의 좌표가 있어도 몇 시에 만날지를 정한 시간의 좌표가 없다면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렇듯 공간과 시간은 서로 붙어 있지만 시간은 자체적으로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간을 시간의 축에 이어붙일 수 있죠. 이 모습이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4차원의 시공간 블록입니다. 이런 형태의 우주를 블록 우주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블록 우주는 한편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멈춤이나 뒤로 가기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한 번에 한 장면씩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라는 축이 우리를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변화를 느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저 미리 정해져 있던 영상의 장면들이 우리를 통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시간의 축이 우리를 통과하는 방향 역시 시간이 가지는 성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시간의 방향은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컵이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컵이 중력을 거슬러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 아래로 떨어져 깨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컵이 떨어져 깨질 확률, 경우의 수, 즉 엔트로피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컵은 아래로 떨어져 깨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시간의 방향 역시 시간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방식은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위치 변화나 상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 그 자체를 느낄 수 없죠. 무게나 거리처럼 시간은 그 자체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시간 축이 우리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간 축이 움직이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차원의 시공간 안에 살고 있다면 시간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사건의 지평선을 넘게 되면 블랙홀의 중심, 특이점을 향해 끝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빛마저도 이 구멍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끝없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 내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구멍에 카메라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긴 줄 끝에 카메라를 매달아 다시 꺼내면 이 카메라를 통해 블랙홀 내부를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는 블랙홀을 구덩이에 비유했지만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구덩이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블랙홀의 특이점은 시공간 그 자체가 움직이는 시공간의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떨어지고 있는 물체와는 달리 특이점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자신이 낙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리고 특이점 밖에서도 이 물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특이점을 향해 던졌다고 가정해보면 이 시계의 움직임은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느려지다가 특이점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는 그저 우리의 입장일 뿐 시계의 움직임이 멈췄다고 해서 시계의 낙하까지 멈췄다는 건 아닙니다. 이는 시계의 낙하가 시계 그 자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시공간 그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끝부분, 즉 시계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계에서 출발한 빛만이 우리에게 닿기 때문에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시계의 입장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므로 시계는 자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줄에 매달린 카메라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블랙홀의 특이점을 그 자체로 보지 말고 일종의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보죠. 단순하게 줄을 매단 카메라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에 끝없이 지하를 향해 이 엘리베이터를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제 뭔가 감이 오죠?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시점부터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은 점점 지하를 향해 내려가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줄을 단단하게 잡고 있다면 이 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스파게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에 가까운 부분과 상대적으로 특이점에서 먼 부분이 받는 중력 차이로 인해 생기는 힘, 즉 블랙홀의 강한 조종력에 의해 생기게 되는 현상이죠. 이 과정에서 마치 물질이 오동통한 면발처럼 쭉 늘어나게 되어 국수 효과 또는 스파게티화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아 크기가 작은 항성 질량 블랙홀은 특이점과 사건의 지평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큰 조성력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질량이 무거워 크기가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과 특이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약한 조성력을 가지게 되죠. 어쨌든 이 현상으로 줄은 원자 단위까지 늘어나 결국 끊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특이점에 빠져 예전 모습 그대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죠. 참고로 이 부분도 호킹 복사 이론이 맞다면 블랙홀이 흡수한 물질들을 빛의 형태로 배출한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카메라 역시 빛의 형태로, 즉 호킹 복사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메라의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아래에 저장되므로 빛의 형태로 나온 카메라를 다시 조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나 카메라는 예전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죠. 단순하게 고추 바사삭을 먹었는데 뿌링클 맛이 나는 행복하지만은 않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줄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하다면 이 줄은 우리를 끌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우리도 카메라를 따라 특이점을 향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카메라와 같이 온전한 상태로 특이점을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빠질 때 카메라가 가지는 경로는 원입니다. 똑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줄이 블랙홀을 감싸고 도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질량이 작은 항성 블랙홀에 카메라를 넣게 되었을 땐 줄이 받는 조성력이 크기 때문에 줄이 쉽게 끊어지게 되고요. 질량이 큰 거대한 블랙홀에 카메라를 넣으면 줄이 말도 안 되게 길어지며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카메라에 줄을 매달아 블랙홀의 특이점에 카메라를 넣게 되면 줄이 끊어져 카메라를 잃게 되거나 줄과 카메라, 우리가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해도 블랙홀의 특이점을 관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죠. 만약 우리가 특이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이점의 표면을 카메라로 탁 찍고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블랙홀의 특이점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답은 벌써 앞에 나와 있죠. 블랙홀의 특이점, 즉 블랙홀의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블랙홀의 내부와 외부가 서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 본다는 건 그 물체에서 나온 빛을 보는 겁니다. 이로 인해 특이점 내부에 갇힌 빛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건 특이점 밖에 있는 우리가 이 검은 구멍 내부의 정보를 절대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해 블랙홀 내부를 관측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블랙홀 내부로 카메라를 넣는 일은 마치 우리 내부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보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이 검은 구멍과 마주하는 순간 이 구멍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과는 달리 우리는 언제든 이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의심과 불안을 받다면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한번 왔던 길을 따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